김건희 여사가 보석을 신청을 했죠.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여사 측에서 내가 나가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재판부에 호소를 했는데 그거를 좀 하나씩 지켜볼게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 내가 전자발찌를 차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요. 휴대폰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면 강성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실한 것 같아요. 보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구치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방어권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어권이 아니라 사실 본인이 만약에 그 보석으로 석방이 되어서 사회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 같은 분들이 어떤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특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가장 법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검진법사가 이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대로만 말하고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되면 그냥 단순 전달자예요. 뭐 다른 어떤 일부의 어떤 알선수재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본인으로서 그 죄를 함께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의 가장 법적 방어 전략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를 평소에 보좌해왔던 유경옥이라든지 정지원 행정관 자체도 잠적을 감추는 자체가 이미 나름대로 짜여진 각본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건진법사가 틀어지다 보니까 이 모든 시나리오가 무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구치소에 있더라도 나름대로의 방어를 잘 하게 된다면 본인은 법적인 어떤 책임을 조금만 받거나 나름대로 좀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절대로 그렇지 않겠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 그래서 방어권 차원에서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방어권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게 결국에 말맞추기, 회유 이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봤을 때 불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병적인 증세들이 사실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 사회에 있다가 처음으로 갇히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유경옥 전 행정관도 지금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죠. 그 건진법사 얘기를 하셨지만 건진법사가 오늘 8차 공판도 같이 있었어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주진 위원께서 왜 거짓말했냐고 물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하자고 해서 내가 거짓말했다. 이런 식의 진술을 전성배 씨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진위업을 떠나서 일단은 김 여사 측에는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판이 계속되면 될수록 사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서로가 협조를 하는 것보다는 배신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한쪽을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전성배 씨는 가장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더 이상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거나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건진법사를 둘러싼 전성배 씨를 둘러싼 국민들의 도덕적 평가는 매우 나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을 적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징역 많아봐야 2, 3년 정도의 형만 받는다면은 사실 이 위기, 사법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최초의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단계와 지금에 와서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도 전성배 씨의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심할 것이다. 그러면은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때는 이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이제 빌미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실은 저는 그 진정성은 조금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성배 씨가 김 여사의 어떤 강요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의 어떤 관계나 지금 전성배 씨가 보이는 모습은 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조금 김 여사와의 관계라든지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는 조금 협조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결국은 김 여사에게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본인으로서 나름대로의 좀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성배 씨가 선물을 안 받은 것으로 하자 이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지만 자세하게 얘기해서 뭐라고 했냐면 김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선물 전달하면 전달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전달한 사람만 처벌받으니까 안 받은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석을 이번에 청구를 하고 나 이렇게 힘들다, 예. 아프다 이렇게 지금 와서 이제 로우키 전략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뭐 이건 뭐 그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동정하는 사람이든 당시에 보수 평론가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특검이 구속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보석으로 나가거나 나중에 낮은 형량을 받으려면 애초에 혐의에 대해서 대폭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런 자세가 스탠스를 보여야지 이후에 어떤 동정 여론이라든지 그렇죠. 보석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근데 김건희 씨의 이제까지의 그 스탠스를 보면 일단 거짓으로 일관했거든요. 예. 그 거짓이 하나씩 붕괴되어 가는 걸 국민들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명품백은 인정하고 목걸이는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걸이가 이후에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는 또 소위 말하면 그 거짓말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한 또 다른 행동이 불가피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문고리 행정관들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을 했는데 이분들하고 얼마든지 말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 상황에서 과연 그런 법원이 보석을 갖다 허가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전성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소위 말해서 꼬리 자르기 하자. 전달자들끼리 문제가 있는 걸로 하고 거기서 배달 사고 난 걸로 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증거인멸 교사를 한 건데 예. 그럼 새로운 또 범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애초에 맨 처음부터 재판 전략을 잘못 짠 거 아니냐. 그리고 소위 말해서 동정 여론인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면 애초부터 혐의에 대한 대폭적인 인정이 필요했는데 예. 부정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자충수에 빠져서 보석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됐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재판부는 특검에서 그래프 목걸이까지 실물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재판부는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갔다는 겁니다. 물론 김 여사 측에서는 이 그래프 목걸이 DNA 검사하자고 해서 내게 쓴 게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정황들이 지금 특검이나 재판부가 요즘 주목하는 게 증거인멸이거든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구속시켜주기에는 좀 힘들겠죠. 그렇죠. 보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 죄질, 죄상 이게 뭐냐. 그리고 과거에 전과가 있었느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지금 건진법사가 한 증언은 김건희 여사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예. 우리 말을 맞춰서 주지도 받지도 않았던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인멸과 관련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튼 그래프 목걸이만큼은 자기가 받지 않았다라는 네. 점을 재판부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알선수재든 뇌물이든 가액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지금 백 2개만 하고 보면 대략 한 2,100만 원 정도 상당이거든요. 근데 목걸이가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한 9천만 원대로 올라간단 1억 말이죠. 가까이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목걸이만큼은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사용감이 있든 아니면 중간에 전달한 사람과 뭐 샤넬백 교환 과정에서 샤넬 직원이라든가 다른 김건희 여사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목걸이와 관련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또는 뒤에 있는 윤영호 세계 그 본부장 여기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뭐 혐의를 벗어나는데 자신이 있다. 예.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김 여사 측은 초기서부터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듯한 변호 전략을 펴죠. 또 하나의 이제 전략은 이거 병보석의 성격을 띈다는 건데 오늘 뭐라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그동안 김 여사 건강과 관련해서 어지럼증, 기억장애 증상 그리고 뭐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오고 혼잣말 하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법정에서 이제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는 예. 본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증거 나오니까 비틀비틀 거린 겁니다. 그리고 예.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디지털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꼭 김건희 씨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약속이라든가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휴대폰 혹은 디지털 매체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친구하고 잡은 약속도 이거 봐야 알죠. 오늘도 예. 봐도 그런 휴대폰을 거 봐야 있어요. 알아요. 예.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는 휴대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제대로 된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실체에 대해서 변호인이 제대로 다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변호 전략을 짜는데 예. 본인조차도 많은 사람한테 뇌물을 받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흔히들 있는 죄수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병보석을 해주지 않고 예. 제가 자주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병보석이 되려면 목숨이 위태로워야 돼요. 근데 위태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석 조건도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죄 인정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을 하면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양형만 가지고 이제 따질 수가 있거든요. 법리적으로 증거 문제하고 상관이 없이. 그리고 이제 목걸이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목걸이 하나만 가지고도 일단 벌써 6천만 원이 넘어가요. 예. 그러다 나중에 뭐 혹이라도 알선 수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이 병보석이나 보석 자체를 허용해 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이 자기한테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사기 금액, 피해 금액을 다 변제하고 자기 유죄 다 인정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그래도 노령이라든가 어린 자녀가 밖에 있어서 꼭 생계 활동을 해야 될 때 이런 거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넬백 받은 거 인정한 것이 그런 맥락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던. 근데 이제 샤넬백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나도 이 정황 증거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샤넬백을 교환을 했을 때 직원의 증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예, 예. 상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김건희 여사 이제 변호인 측에서 건강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도 온전치 않고 구치소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윤주진 의원 또한 좀 기억 소실을 예.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글쎄요. 지금 보석 심판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테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김 여사에게 유리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부인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구속이 된 상태에서 어떤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돼 있고 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나는 기억 소실에 지금 지병을 앓고 있다. 다만 내가 보석을 받아서 나가게 돼서 어떤 치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은 그때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뭐 이런 전략 같습니다. 근데 실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주장과 하소연만으로 사실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단은 구속 전에 영부인 신분일 때 혹은 탄핵 이후에 정말로 실제로 이러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 어떤 기록이 있는지 또 아니면 뭐 복용했던 약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철저하게 다 소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봤을 때 재판부가 딱 봤을 때도 아 이게 정말로 실제로 조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구나 혹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1차적인 인상은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보석 신문을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떤 의학적 판단의 자료도 아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 여사의 어떤 영상 같은 것을 전문의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실제로 그러한 증상에 해당하는지 한번 육안으로 봐달라. 이런 식의 또 자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그럴 것이다 아니다 추측의 영역이 아니라 예. 상당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좀 오버랩되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케이스를 보면 실명 위기다 여러 가지 아프다고 얘기해서 보석 신청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재판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지금 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김 여사 사례하고 뭐 다를 수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유리한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적 기억 상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과거에 본인에게 유리한 거는 굉장히 기억이 잘 납니다.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예. 근데 본인에게 불리했던 거는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피하고 싶으니까. 네, 피하고 싶으니까 이게 의식 속에서 자연히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한 20년 된 사건인데 신정아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온 국민들이 경찰과 이 법원에 그 나타나는 장면들 찍을 때 거의 반실신 상태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중계로 봤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어떤 그 검찰이나 뭐 이렇게 조사에서 핀치에 몰리게 되면은 육체와 심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연히 김건희 씨도 이런 국민적인 압박, 그다음에 특검의 조사에 대한 압박이 되면 그런 증상들이
사실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신체가 무너지면서 그런 소위 말하면 반기억 상실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저항이 무너지는 이런 행위가 나타나서 휘청거린다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는 많은 피의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보석의 필요성을 얘기하기에는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으로 보면은 쉽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부부가 모두 구속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애초부터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다 구속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면 굉장히 로우키로 가야 된다. 혐의에 대해서도 대폭 인정하고 그다음에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들에게도 낮은 모습으로 사과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해야지 나중에 구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은 초반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행태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실은 뭐 윤 전 대통령도 아프다고 실명 위기라고 그랬는데 멀쩡하게 변론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의 어떤 그 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 김 여사 측에서는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것이 가혹하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가요. 원래 7일 이내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전례를 보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과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고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으신가요? 홍장원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여인연정 사령관 통화 내용 알렸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으신가요? 민주당에서 요구한 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으신 건가요? 국회와 헌재 홀딩하는 걸 인정하십니까? 오늘 혐의 부분 다 부인하신 게 맞으실까요? 그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본인 영상은 왜 제공 안 하신 건가요? 진술했습니다. 위증 혐의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계엄 선포 개혁을 알고서도 국회에 보고하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혐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조태용 전 원장 하면은 가장 연관돼서 생각나는 사람이 홍장원 전 차장입니다. 헌재 심리에서 두 사람이 아주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거든요.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정무집계회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황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강성필 부대님, 저때 생각해 보면 홍장원 차장이랑 조태용 원장이 거의 진실 공방을 벌였어. 메모를 가지고도 그렇고 보고 여부를 가지고도 그렇고 CCTV도 막 공개되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당시 이제 그 홍장원 차장이 썼던 그 메모에 대해서 그게 상용 문자 같이 돼 있다고 해서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정치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명백히 저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분은 공유를 해야 될 정보는 국회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공유하지 말아야 될 정보는 또 국민의힘에게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CCTV 같은 거 맞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을 하니까 국민의힘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홍장원 차장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먼저 알려줘야 돼요. 왜냐? 지금 홍장원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 당신들 속고 있는 거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그냥 국민의힘과 같은 소속이 쉽게 말해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편에 서서 그냥 홍장원 차장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었고 이걸 증명할 길이 없었지만 결국에 얼마지 않은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증거가 나오고 진실이 밝혀지는 기 때문에 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과거의 전 국정원장들이 또 죄를 저질러서
또 벌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건진 대표 당시에 네. 조태용 원장의 저런 발언이나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홍장원 차장은 내가 보고를 다 했는데도 추가적으로 지시도 하지 않았었고 좀 의문점을 제기하긴 했었거든요.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으로서는 답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이전이고 그리고 국정원장으로서 본인이 국정원장 때 취득한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하나씩 드러나면서 조 원장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가 봤더니 국정원법 위반하고 직무유기,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다른 혐의자 같은 경우에는 내란을 공모했다거나 내란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적용됐었는데 조 원장에겐 그게 적용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구속영장이 조금 더 쉽게 발급되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에는 특검은 조 원장에게도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혐의를 확대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또 하나요.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었죠. 계엄 전. 이 부분도 좀 의문점이 남았었는데 그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그 검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에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가 하십니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저 대목도 명확하게 지금 풀리지 않은 의문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전에 원장이 있는데 해외에 있는 줄 알고 내가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를 얘기를 했다. 근데 홍장원 차장이 나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저렇게 하니까 그거는 격려차 한 거라고 낮췄거든요.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돌발 변수라는 게 생기는 거고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왜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했을까? 여기서는 이제 좀 뭐 얘기한 대로 착각이 존재했다. 만약에 뭐 정말로 조태용 원장이 있는 걸 알았다면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조태용 원장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장원 1차장이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알게 된 거 아니냐. 그럼 홍장원 1차장 입장에서는 방첩사를 도와서 체포를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방첩사에 전화를 한 거고 방첩사에 전화했더니 체포 명단을 줄줄이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장한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랬더니 원장은 그 대답도 없이 그냥 가버리고 이러니까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 제보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고 저는 전화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격려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직접적인 소통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하필 왜 계엄날 당시에 그 긴박한 상황에 한 번도 통화하지 않았던 사람과 통화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 상황은 방첩사를 도와서 주요 정치인들 체포를 국정원이 도와라. 사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주장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체포를 위한 전화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경고성이냐. 실제로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소위 헌법기관의 한 축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내란 행위의 어떤 그 액션 플랜이기 때문에 전화한 것 자체의 목적성과 이후의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홍장원 1차장의 증언과 진술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의 운명은 현재 시점에서는 확연하게 엇갈렸습니다. 원장은 구속이 된 거고요. 그럼 강성필 부대변인 계엄의 전문가니까 이때가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 실책이었다고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홍장원 차장을 믿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실책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예. 또 우리가 홍장원 차장에서 높게 평가하는 것이 말하잖아요. 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 좋아했다고. 예. 근데 좋아한 건 좋아한 거지만 그 한도를 넘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조금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예. 게 이 과거에 이 조태영 전 국정원장하고 김건희 씨하고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런 정황이 있었어요. 그랬죠. 예, 되게 예, 이례적인 일이었잖아요. 예. 그때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때 무슨 대화했냐고.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끝내버렸거든요. 저는 이런 대화 같은 것도 다 나중에 복원이 되고 진실이 밝혀지면 과연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계엄에 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부작위를 한 것인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 혐의가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 네, 그렇죠.